7월 1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0일 조국혁신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지난 3월 3일 창당대회를 생중계했던 때를 떠올리면 정말 넉 달 만에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는 정당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직을 사임하고 다시 또 대표직에 도전하는 분이 계시죠. 조국혁신당 전 대표이신 지금은 국회의원이네요. 예,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와, 조국 대표다라고 벌써부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니, 배지를 2개를 달으셨네요. 예, 하나는 저희 당 배지고요. 예. 그 밑에 있는 그 버스 배지 요거는 예. 클로즈업 좀 해주십시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지금 기간입니다. 네. 6411 버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께서 6411 그 새벽 버스 타고 다녔을 때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걸 추모하는 기간이 더 달았고요. 이번 그 7월 이번 주말이고 이번 주말에 또 마석에서 행사가 있어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노회찬 대표 정말 생각만 해도 예, 촌철살인과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인데, 여튼 6411 정신을 현장에 계신 정치인들이 잊지 않고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특히 정의당이 지금 원외 정당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회찬 의원님의 후원회장이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공적으로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조국혁신당이 부족하나마 계승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쇄빙선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이 주로 이런 구호를 걸고 비례의석만 12석을 석권을 했는데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대대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막상 국회 안에서 12석은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창당 5주 만에 원내 3당 12석을 확보했으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국회가 열리고 난 뒤부터는 저희가 거대 양당에 비하면 작은 정당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의석수가 다른 정당에 비하면 10분의 1 또는 1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가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 향후 이제 정치개혁 과제를 통해서 교섭단체 문제도 저희가 좀 추진할 생각이고, 그 외에도 제도적 한계만 탓하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원내 3당으로 12석을 가지고 국민들과 호흡할 것인가 많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거 복판에는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이 교섭단체 좀 10석 정도로 낮추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라고 했는데 선거 끝나니까 없던 일이 됩니까? 제가 사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제 친구입니다. 그러세요? 네, 대학 동기고 친구라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약속 지켜야지 한마디 했어요. 또 민주당의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또 그 의지가 원래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아 있는 것도 민주당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원내교섭단체가 지금 20석인데 이 20석은 유신의 잔재입니다. 유신 전엔 10석이었는데 유신이 되고 난 뒤에 20석으로 올려가지고 작은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당시 유신 입장에서는 야당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걸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대 양당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를 할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교섭단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교섭단체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개를 모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를 한다면 지금 범야권에 있는 작은 진보당, 개혁신당까지 포괄합니까?
지금 그 공동교섭단체를 할 때 어느 당과 같이 할 것인가 다 정해진 게 없고 그거는 사실 원내대표단에서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네.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덩치만 키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하다가는 또 분란만 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예컨대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현재 야당이 모두 다 합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 빼고 야육당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의 정책 합의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겠죠. 그게 네. 2개든 3개든 또는 5개든 그런 경우를 정리를 하고 이런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교섭단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제를 두고 그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만 공동교섭단체를 이걸 구성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컨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전혀 다른 아젠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지만 합의될 수 있는 뭐 예컨대 3개 또는 뭐 5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정리한 작업을 할 생각이고 네. 물론 서두르지 않고 교섭단체 자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 네. 그다음에 공동의 정책을 전제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2개를 모두 연말까지 단계 차근차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말씀 나온 길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 15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다시 또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재의결 뭐 했을 때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해외에서 결제를 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해외 하와이 가서 결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 이준석 대표를 축출할 때도 하와이에 있었어요. 해외 순방을 하고 하는 중이었고 네. 나경원 의원에게 주저앉히기 위해서 연판장 돌릴 때도 해외에 있었고요. 네. 김기현 대표 주저앉힐 때도 해외에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잘 보시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모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담 있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해외에 계세요. 부담 있을 때. 예.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원래 이번에 하와이 가는 게 실제 원래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토 참석은 10일, 11일 뭐 이렇게 워싱턴 DC에 있는데 예. 좀 빨리 갔어요. 예. 저는 최혜병 특검 해외에서 결제하려고 갔다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뭔가 부담 있는 일은 정면 대결하지 않고 해외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먼저 한번 지적하고 싶고 예. 국회로 이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조만간 돌아올 건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재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경미하지만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네. 그리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가 특검법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특검 추천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경미한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그 교섭권을 행사할 때 네. 자신들의 민주당의 정정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특검 추천권을 그건 법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예. 갖고 있는 권한을 다른 식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거라서 일단은 재의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네. 재의결이 안 되면 뭐 저희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아마 민주당도 그럴 것인데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바로 즉시 저희가 법안도 사실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표결되었던 최혜병 특검법 내용 말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또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의심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까지 포함해서 네.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 또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고 네. 아마 민주당도 아마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면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파면 팔수록 계속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건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여쭙고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일단은 이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을 이야기하고요. 개혁신당에서는
대한변협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안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특검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는 없고 네. 그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 걸 가지고 뭐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추천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혜병 특검법이 최혜병 일주기 전에 통과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재결이 안 되고 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 때 그러면 특검 추천에 대한 협의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요한데 예. 저는 역대 특검법 경험을 보게 되면 대법원장 추천했던 특검은 대부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대법원장 추천권을 내게 한 이유는 네. 곁으로는 특검을 찬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속을 봤을 때 별로 결과가 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향후 추천 그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것인데 예. 국회 추천이 사라졌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교수단체건 비교수단체든 간에 네. 국회가 추천해서 정말 강단 있게 이 진실을 밝혀야 되고 최혜병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 추천, 특히 현재로는 야당의 추천이 빠질 수는 없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의 절충 방안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실제로 겉으로는 특검에 찬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내심은 실속이 없는 특검과 결과를 예상하고 대법원장 추천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7월 23일 날 예컨대 대표가 된다면 특검 추천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거를 보일 가능성 없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당대표가 된다면 대법원장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약속대로. 그러면서 과거 많은 특검법에서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거든요. 그걸 공격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얕은 특검법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야당이 또 단독 처리되도록 만들고 이런 식의 구상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지금 뭐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길게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어떻게 알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씨가 한동훈 당대표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뭐 저 XX, 이 XX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리고 실제 한동훈 당대표 역시 윤, 김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런 뭐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은 윤석열 아닙니까? 아직까지 영부인은 김건희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그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당대표를 그냥 둘 것인가? 저는 그 윤김 두 사람의 성정상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정상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뭐 노선과 뭐 이념이 아니라 그 성정상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거쳐는 방안 여러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과거에 뭐 저 이준석 사례, 김기현 사례, 나경원 사례를 보게 되면 최고인을 다 빼게 되면 당 체제가 붕괴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최고위원 교체하면서 친윤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 최고위원 안 하겠다. 물론 적정한 명분을 내세우겠죠. 그러면 전당대회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대위원장 체제로 새로 가야 되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설사 당대표가 되더라도 임기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이런 아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성정 외에도 정치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 이번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윤, 김 두 사람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준다?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등등을 준다? 예.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 상상이 안 된다. 그렇게 폭이 넓고 예. 뭐 관대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예. 야, 그러면 지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판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고 내부는 계속 격화가 되겠네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도 그걸 직시하고 있고 네. 그 이전과 달리 지금 이제 날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누운 날에 폴더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꼬리 내렸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꼬리 내리면 본인 정치 생명 끝이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친윤과 친한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저기 사방팔방 심지어 진중권 교수하고도 무려 57분이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물론 이제 선거 복판에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도 7시간 이상 녹음 파일이 나오기도 했고요. 막 정치권에 너무 김건희 여사가 장차관, 정치인 또 뭐 문화예술인, 유튜버, 뭐 예, 뭐 정치평론가에 이르기까지 네네. 너무 많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 전면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이번에 공개된 그 문자, 네.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에게 보냈고 예. 한동훈 씨가 이른바 일십했다는 읽고 답하지 않았다는 그 문자 예. 내용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생사를 같이 넘은 동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예. 그 동지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특히 영부인이 우리 사회에서 더 비정치권, 예. 정치권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동지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낯섭니다.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 동지 여러분 또 뭐 네. 정치적 동지 이런 말을 하는데 예. 그 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축이다. 아. 자기가 정치적 주체이다. 예. 라는 거를 명백히 밝힌 거예요. 예. 나도 동지란 말은 당신과 내가 예. 같은 뜻을 같이 하고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사이란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신이 그 한동훈에게 우리는 동지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 같고 예. 그거 속에서 지금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여러 극우 유튜버 등이 통화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진중권 씨가 또 57분 통화했다고 그러니까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점에서 이 김건희 씨가 의존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니까 네. 그 사람들 말을 듣는다는 것이고 예. 또 전직 정의당원 예. 또 스스로는 뭐 좌파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한 진중권 씨하고도 57분 통화를 영부인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매우 특이한데 김건희 씨의 참모 그룹 또는 조언자 그룹이 누군지가 확인되었다라고 점도 확인되고요. 예.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 외에도 김건희 씨가 집권 여당의 대표 외에도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 역대 영부인 중에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물론 영부인도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할 수는 있죠. 조심스럽게 네네네. 사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 김건희 문자 공개 이후에 한동훈 씨가 뭐라고 했나 하면 공격을 받더니 아니 이거는 당무 개입이고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매우 심각한 그 반박인데요. 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이유로 수사 기소해서 처벌을 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한동훈 씨가 이제 공격을 받다가 김건희 또는 김건희 측근에게 너희들 이러면 수사받아라고 한 겁니다. 예. 그 말을 들었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했을 겁니다. 내 문자를 공개가 되었더니 한동훈이 나에게 당신 국정농단이야. 국정농단 우리 수사할 때 이런 행위 수사했어. 예. 라고 답을 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씨의 지적이 맞다고 보고 예.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많은 국정에 관여하고 지시하고 뭐 온갖 활동을 한 것이 점점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자신이 억울하다 하소연을 넘어섰다고 좀 봅니다. 네.
특히 문자로 확인된 건 전당대회 개입이고요. 네. 그 외에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차관의 인사 등에 개입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고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바로 수사 또는 탄핵으로 갈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네. 김건희 씨가 수많은 사람과 통화한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녹음 파일이나 문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공개되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그걸 통해서 국정농단의 사태가 확인되는 네. 중요한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실제로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당시 상황이 다 공개가 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당시 김건희 여사는 사과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 김건희 씨가 한편으로는 한동훈 씨에게 문자 보내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쪽에게는 절대 사과 못하겠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즉 김건희 씨가 얼마나 책략과 술수에 능한 분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책략과 술수. 그러니까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분이죠. 예. 오히려 윤석열 씨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정치적 주체라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사과에 대해서도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각 사람에게 보내서 정치적 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예. 게 확인되었고 예. 그것도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험해진다고 했잖아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자를 받았던 그리고 이번에는 1심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소통을 했겠죠. 주고받았던 한동훈 씨가 문자 전체가 공개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정부가 위험해질 만한 문자가 뭐겠습니까? 그 말은 김건희 씨의 문자 속에 네. 윤석열 정부가 위험해질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 즉각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자를. 이 역시 국정농단, 수사, 탄핵으로 갈 중요한 시발점, 발화점이 될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 한동훈 씨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정부가 위험해질 문자를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네. 김건희 씨가 왜 보냈죠? 그 내용이 뭐죠? 네. 정부가 위험해질 만한 내용의 문자가 뭐죠? 이건 반드시 야당과 언론이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원희룡 후보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그 추천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인척들과 상의해가지고 뭐 5명까지 이제 예, 축소가 됐던데 논의해서 결정했다. 뭐 당시에 대통령실이나 뭐 이러저러한 추천이 있었으나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부인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그 비례대표로 넣지 않고 자신의 측근들을 넣으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용산과 한동훈 사이의 충돌은 이미 그 이전부터 즉 지난 총선 시기부터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이고 네. 이거는 내부의 이제 권력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는 어떤 징표라고 보고요. 네. 그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2019년에 네. 문재인 정부를 칠 때 예. 살아있는 권력 수사란 그런 기치를 들고 예. 치고 표적 수사하고 먼지 털고 난 뒤에 집권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아주 뭐 혈맹이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뒤부터는 저는 이제 한동훈 씨로서는 대권을 꿈꾸다 보니 네. 자신이 미래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윤, 김 두 사람을 일정하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척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차별해야겠다라는 일단 판단을 하고 추진하다가 네. 윤, 김이 그냥 강제로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폴더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눈바람 맞으면서 네, 서천 화재 현장에서. 예. 근데 그 뒤로 이번에는 다른 상황인 거죠. 이번에도 머리 숙이다가는 자기가 죽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예. 반격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윤, 김, 한 세 사람이 2019년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을 배신하는 그런 결행을 했는데 네. 원래 그 배신의 음모를 같이 한 사람들은 그 배신의 음모를 같이 한 동지를 네.
의심하고 염려할 거라고 봅니다. 같이 배신을 했으니까 네. 배신의 음모가 성공하고 난 뒤에 예. 상대가 또 나를 배신할 수 있어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바로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멸의 각 아닙니까 그러면? 뭐 마지막에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가 원수처럼 싸우다가 마지막에 손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양측 사이에 예. 그 대결이 심상치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도 김건희 여사와 당무에 대해서는 절대로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토론회에서 명토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당무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매우 예. 불쾌했다. 자기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씨가 당무 개입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네. 그에 대해서는 자기는 일십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예. 사실 뒤집어 말한 거죠. 예,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되면 갑을관계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탄핵은 저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은 저지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정부를 3년을 끌고 가다가 본인이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으로의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보수 우파의 시각이더라고요. 한동훈식 정치. 네, 통상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완전 척을 지면 네.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자기는 이제 윤김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세상 일은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윤김 한 편과 또 네. 한동훈 한 편이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어떤 증거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일주일 만에 사퇴해라, 물러나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윤한 갈등은 지속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가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제보한 그 공익 제보한 변호사하고 대화한 그 녹취 파일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생생하더만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임성근 씨에 대해서 아주 친한 듯이 얘기를 하고 네. 임성근 씨가 사표 내려는 걸 자기가 막았고 VIP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을 별 4개로 만들어가지고 임성근을 별 4개로 올려주겠다는 얘기를 막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 이전에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을 결정적으로 타격하는 발언이 나와버린 거죠. 게다가 VIP란 말을 이종호 씨가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국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정치 고관여층들은 대부분 VIP를 누구로 말하는지 다 압니다. 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영부인이죠. 네. 여기서 VIP가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녹취 파일이 보도되고 난 뒤에 이종호 대표가 그 VIP는 영부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속으로 장난치나 국민들을 우롱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든 게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해병대 사령관 자리를 별 3개 아니라 별 4개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해병대 사령관에게 없어요. 그거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네. 국방 전체의 조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의 자리를 별 4개짜리로 바꿔야 된다는 결정권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한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거짓말이죠. 이 무슨 태도일까요? 그냥 이제 자기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VIP란 단어가 나왔고 VIP란 말은 대통령 아니면 영부인인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빨리 주소 담다 보니까 자기가 말한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새로 발의될 특검법을 통해서 또는 이건 뭐 경찰 검찰 등 수사를 통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네. 자기가 각종 로비를 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예. 설사 자신의 말대로 해병대 사령관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저는 물론 믿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조사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향후에 특검을 통해서 또는 현재 검경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종호 씨는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김계환 사령관의 그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호칭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그 제보한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한 10시간 정도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럼 공수처가 당장 이종호 씨를 상대로 한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휴대폰이라도 당장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공수처가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 되는데 공수처 수사를 안 할 리는 없죠. 저는 뭐 예정된 순서인 것 같고 이종호 씨는 그걸 알 거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또는 뭐 조작하거나 할 수가 있죠. 공수처가 아마 즉각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막 불거지면 뭐 자료 다 삭제하고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좀 늦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름 작은 규모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기다려보죠. 기다려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병대 특검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관련해서 지난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파행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24시간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또 조국혁신당 신장식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법학자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뭐 필리버스터 내용이야 뭐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판결문 읽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지루하게 시간 때우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필리버스터의 제도 자체를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활용을 해서 시간 끄는 거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신속 처리 절차에 올리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특별한 감흥을 가지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 곽규택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 북한 조선노동당 이중대 아니냐 김여정 부부장의 그 성명이 나왔던데 그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색깔론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곽규택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사적으로 이제 뭐 고향 후배시기도 한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 발언이 참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국민청원을 한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100몇십만 명의 국민들이 그게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뭐 조선노동당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1%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검사 출신의 시각이다라는 생각하고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30만이 넘는 국민들이 국회에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 이 정도면 좀 놀래야 되는데 특별하게 뭐 변화나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분인가요?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윤석열의 성격 자체가 자기가 보고 싶은 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 되기 이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기가 A라고 방침을 세웠는데 다른 B 또는 C란 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체를 보고를 읽지 않고 혼을 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검찰 제 후배들로부터 들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경청 소통에 그런 의사와 능력이 별로 없는 분이다. 그래서 별로 뭐 지금 야당에서 그 얘기하는 야당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청원 아예 듣지 않을 것이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좌파의 음모가 아니냐, 뭐 좌파의 선동에 선량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지난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극우 유튜버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본인의 세계관이 극우 유튜버의 세계관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국민청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좌파 언론이 또는 뭐 좌파 야당이 선동한 것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으니까 굳굳이 대응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뭐 어제 오늘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이른바 저 보수적인 법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북 확성기 튼 게 무슨 중대법 위반이냐? 그리고 오염수 방류했다고 탄핵하는 나라가 있냐? 이게 사유가 되느냐? 그리고 강제동원 대법 판결을 부정했다. 이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끌어들여서 탄핵을 요구하는 야권의 문제가 있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말합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되는 건데 그분들의 주장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가지고 탄핵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요약되거든요. 그 자체가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탄핵으로 가진 않게 되죠. 탄핵 결정이 안 나오는데 저는 다른 측면을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탄핵 청원이 130만 명 이상이 했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국회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탄핵을 해야 될 이유인지 조사해야 될 권한이자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유 중에서 실제 탄핵 소추 또는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만큼의 청원을 했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하고 요거는 탄핵 사유에 모자라는 사유입니다. 또 이런 거는 탄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 국민 130만 명이 청원을 했는데 모른 채 한다? 그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 조선일보나 또 보수적 학자들이 얘기한 그 주장 중에 일면은 그 맞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답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죠. 실제 또 탄핵 사유 중에서 자세히 또 검토를 하다 보면 대통령의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번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반헌법적 그런 태도를 보였나 안 보였나 매우 중요하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정 운영에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확인되면 탄핵으로 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김건희 씨 포함해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과거 최순실처럼 국정에 개입했는지 우리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나 보수적 법학자들이 왜 답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회 법사위에서 청원 소위 열어서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야당 의원 전체를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적절한 조치입니까? 말도 안 되고요. 지금 하는 얘기고요. 현행법상 그 30일 내에 5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 무조건 회부하게 돼 있어요. 상임위에 회부하면 상임위원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일, 26일에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에 따라 하는데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그 말장난이고요. 고발한다는 말은 이게 참 고발공화국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거는 검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발한다는 얘기는 상임위에 회부한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수사도 안 되고 범죄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믿는 거는 검경밖에 없구나. 그 절차에 따라 나와서 거기서 반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검경에 맡겨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소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되지도 않을 얘기지만 참 안쓰럽다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최은순 두 여사를 지금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 증인 소환한 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증인으로 선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게 되면 국회 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인데 제가 조문 조항 번호는 잊어먹었어요. 예. 불출석 경우에 있어서 그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벌금도 가능한데 네. 물론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나와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예.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밝혀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국회가 최은순, 김건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특권 계급입니까? 특권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봐선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거 보게 되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권 계급 같은데 네. 다시 한번 국회가 그 법정에서도 문제지만 국회가 지금 증인으로 선택을 했으면 통상의 시민들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라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 제출을 문서 준비를 해야죠. 만약에 못 나올 것 같으면 왜 자기들은 국회로 못 가겠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지. 다짜고짜 못 나간다고 말한 자체가 매우 초법적이고 그 정말 초법적이고 건방진 그런 태도다. 건방진 태도. 네. 건방지고 오만한 자세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19일에는 최혜병 관련, 26일에는 이제 명품백 관련된 그 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게 이제 국회의 판단인 것인데요. 그 사실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사실은 명품백 문제로 사과하니 많이 이제 이건데 이건 사실 사과가 아니라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사과의 프레임으로 가두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권 인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거라서 그래서 이거 사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들깨처럼 물어뜯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 이제 김건희 씨의 그 세계관, 정치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요. 첫째 사과한 적은 없죠. 사과할 것처럼 한동훈 씨에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과를 안 했죠. 사과하면 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사과한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사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게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겁니다. 한동훈 씨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는 사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들깨 표현인 거죠. 민주당과 야당을 들깨로 본 거죠. 그분은 집에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개식용 방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그게 왜 김건희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만들었는데 왜 김건희법이라 부르는지 저 매우 불쾌한데 하여튼 그분은 애완견 많이 키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애완견 같은 야당만 원하겠죠. 들깨를 원하지 않고 들깨를 매우 증오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김건희 씨는 야당을 개로 보는 거죠. 개 중에서도 들깨로 보는 거죠. 매우 불쾌하고 매우 오만하고 반민주적 정치관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고요. 김건희 씨는 디올백 관련해서 사과도 아직 안 했습니다. 사과도 첫째 해야 되고 두 번째 수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지금 하기 직전 아닙니까? 권익위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덮어버렸고 그 알선수재로 검찰에 넘기는 게 통상의 권익위 관례였는데 알선수재 여부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묵살하면서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과하게 되면 야당이 들깨처럼 덤벼든다? 그러면서 야당을 모욕한 거죠. 야당을 개에 비교한 거죠.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윤문각색된 문자가 아니겠냐. 원문은 상당히 거칠 것이다라는 얘기도 정치권에는 있는데. 원문은 보게 되면 못 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그렇다라는 소문이 있다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또 대표님께 여쭈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댓글팀입니다. 이 댓글팀이라는 게 이게 보면 문자의 맥락을 보면 그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본인을 비방하는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오해하는데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게 이제 문자에 나와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김건희 씨가 말하기를 김건희 자신이 댓글팀을 운영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라.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자가 공개되고 난 뒤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자기의 실명을 걸고 방송에 나와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절에 법무부 바깥에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 있으면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네. 장해찬이 한동훈에게 네.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번에 확인된 두 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와 한동훈 씨 사이의 문자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씨가 김건희 씨가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난 댓글팀 운영 안 했어라고 답을 한 거고. 근데 장해찬의 폭로에 따르면 한동훈 씨는 법무부 바깥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해 보게 되면 김건희, 한동훈 모두가 각각의 댓글팀을 운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의심이 됩니다. 특히 장해찬의 폭로에 따르게 되면 한동훈 씨는 댓글팀을 운영한 것 같아요. 안 했다 그러면 빨리 장해찬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죠.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하고 대응하지 않겠다.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게 법무부 장관 현직 재직을 하면서 조직 바깥에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건 명백히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 돈이 즉 댓글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댓글팀 운영을 누가 했는지, 누가 조직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그 조직 관리 비용은 누가 댔는지, 그다음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소통과 보고와 지시는 있었는지가 조사돼야 되죠. 만약에 이 사태가 장관 재직 시절에 확인되었으면 무조건 장관 탄핵 사유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바깥에 조국 옹호 댓글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 탄핵 사유죠. 이게 엄청난 큰 일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씨는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는 의심했습니다. 김건희 씨 댓글팀. 김건희 씨 댓글팀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한동훈 씨의 의심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엄청난 일이죠. 김건희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인인데 영부인에 불과한 사인인데 무슨 이유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한동훈 씨가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김건희 씨에게는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다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둘 다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저 천하람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론을 본인에게 우호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댓글팀을 운영하고 댓글팀이 주로 턴키 방식으로 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주를 주면 그 팀장이 건설업계 다니시는 어떤 팀장처럼 이렇게 일 나눠주고 내 돈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고 댓글팀은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당연하죠.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불법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특검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장해찬의 폭로,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그 천하람 그 원내대표 등의 의심 등이 종합하면 둘 다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수사 대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동훈 장관 재직 시절에 했다면 이건 탄핵 사유고요. 지금은 재직 재직 후니까 탄핵은 못하지만 현직 장관 시절에 그걸 했다? 수사 대상이죠. 탄핵은 안 되죠. 퇴임을 했으니까. 만약에 장관이 현직 장관 어느 정권의 장관이든 간에 댓글팀을 조직 바깥에 운영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의 영부인이든 간에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건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심각한 사안인데 언론에서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조중동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직 바깥에 댓글팀을 운영했다. 그러면 당시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만 생각해 보십시오. 압수수색 소환 네. 뭐 한 100번쯤 했겠죠. 네. 한 1000번 했을 것 같은데요. 소환도 하고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에 이 댓글팀 문제 포함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에이. 지금 제출돼 있는 한동훈 특검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네. 지금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 한동훈 특검법 뭐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 이제 올라가고 논의가 될 건데요. 네. 저는 이번 그 댓글팀 공작 혐의도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한동훈 특검법은 언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종합특검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3번인가요? 이게 번호표를 끊고 대기하는. 제가 지금 뭐 그건 입법 그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모든 것 첫 번째 순서는 최혜병이 제일 먼저입니다. 네. 최혜병 것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해서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있는데 네. 그 순서대로 나아간다 보시면 되고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밝히는 것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하겠다고 밝힌 게 어느덧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기 얼마 안 남은 검찰총장 말을 밑에 있는 검사장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소환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소환은 적정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개 소환을 해서 몰래 데리고 가서 사진 안 찍게 하거나 방문 조사를 하거나 또 제3의 장소에서 만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당사자를 만나야 돼요. 혐의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건 할 건데 지금 권익위가 마무리했던 것처럼 또는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이 마무리해버렸던 것처럼 김건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다 생각합니다.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다. 네. 그 소환 조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검찰 수사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된다는 것은 겨우겨우 합의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용산에서 그것도 하지 말고 정리하라 했는데 수사팀이 반발을 하니까 그럼 소환은 하게 해주자. 근데 소환을 하되 어디 감히 중전마마를 포도청 앞에 세우느냐. 안 된다. 그거는 다른 공간에서 하거나 그 중전마마의 용안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환은 하되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걸로 보인다. 그 중전마마가 V1도 V2도 아니고 V0고 V0 현재 거의 뭐 당나라 시절의 측천무후 원나라 시절의 기황후 수준이신데 지금 일개 검사들이 어찌 그 마마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건 뭐 어림없죠. 네. 그런데 검찰에서 최근에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명품백 있지 않습니까? 저 디올백을 그 포장된 그대로 가져다가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걸 가방을 갖다 구경을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서 확인을 못 하겠으니 그렇다면 대통령실로부터 그 가방을 포장 상태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마 그거는 아마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요구했던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봅니다. 디올백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그 디올을 받아서 바로 선물 창고에 넘겼다면 반드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기록 행정관을 불러서 그게 언제 제출되었는지 즉 디올백 수령 문제가 보도되고 난 뒤인지 보도되기 전인지 보도되고 난 뒤라면 잘 가지고 있다가 쓰려고 가지고 있다가 최 목사 영상이 공개되니까 비로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 목록을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대통령 기록물 목록. 대통령 기록물에
선물 창고에 제출했던 그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계속 요청했던 건 뭐냐 하면 선물을 줬는데 선물로 줬다고 하는 건데 선물에 있는 그 가격표, 선물 그 디올백에 붙어 있는 가격표 또 브랜드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뗐는지 안 뗐는지 확인해야 된다. 뗐다 그러면 쓴 거죠. 사용한 흔적인 거죠. 안 뗐다 그러면 그대로 가 있는 거죠. 거고. 그 역시 확인할 것을 제가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답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이제 비닐 포장 그대로 확인하겠다고 한 말은 좋은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지 가격표가 이런 그 고리 같은데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끊어져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선물 창고 담당 행정관을 소환해서 그 사람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 목록표의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오늘 조간을 쭉 살펴보니까 금투세, 종부세 유예하거나 선회하는 입장으로 박혀서 사실상 우클릭 그리고 그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기본소득, 기본사회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전체적 기조 같은 경우 이제 뭐 기본사회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아주 고유한 브랜드 아닙니까? 추진해서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세제 정책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제,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발표하신 그 금소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그다음에 1인 1가구 종합소득세 폐지 문제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은 그 점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표현해 왔거든요. 반대 입장. 지금 실제 그 1가구 1주택 종합소득세 폐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세율을 공제액을 정하겠습니다.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도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1인 1가구 종부세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갖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미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종소세 부담을 갖는다는 1주택자 뭐 근데 이제 노인이신데 집 하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종소세 내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소득은 없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빚져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 2022년에 지금 말했던 두 가지 12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해가지고 그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어요. 근데 다시 이걸 폐지한다? 저희는 곤란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 같은 경우 이 세금이 원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거든요. 상세한 얘기를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원래 여야 합의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로 2023년에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건 여야 문제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다른 세금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유예하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이제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는데 사실은 금융소득세 내용을 보게 되면 개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건 또 아닙니다. 아니 일단 수익이 5천만 원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개미 분들하고는 적용이 없는데 개미 투자자 분들은 본인들께서 그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럴 경우 내가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거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그만큼의 소득은 못 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재적 수익 가능성을 우려해서 개미 투자자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걸 받아서 민주당에서 이걸 아예 뭐 폐지 또는 유예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지금 세수가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민생 복지 문제에 너무 투자할 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쓸 돈도 지금 뚝 떨어진 상태예요. 예. 그런데 종소세하고 금융소득세를 다시 줄이거나 유예한다? 예. 그러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려는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종소세 문제 관련해서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장래의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그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방침에 따르게 되면 세수 전체가 줄어가지고 예. 민생복지를 위해 쓸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네. 좀 균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추후에 이건 기재위에서 논의를 할 건데 저희 기재위의 차규근 의원이 이 세제 담당입니다. 네네네. 그 차규근 의원이 이 종소세 문제, 금소세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토론회를 열고 저희도 한번 모셔서 말씀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희 정책위 의장인 서왕진 의원도 예, 또 예. 그 문제 정책 담당이신데 예, 예. 그 두 분이 담당을 하셔서 예. 조국혁신당의 세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이고 사실은 이 두 가지 말고 그 상속세 문제도 지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속세도 지금 확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종소세, 금소세, 상속세 등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방침을 조만간 발표하고 지금 1가구 1주택 그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 네. 또는 미래 투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신 개미 투자자분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세금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그 보수 언론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상위 0.1%의 종합소득이 300조다. 전체 10%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상위 1%가 소득 점유율이 24%나 된다. 맞습니다. 예. 이미 소득 불평등이 OECD 평균을 넘어섰고 2030 세대에서 73%가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사회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난번에 이제 25만 원을 지급하자 이러려면 이제 돈이 좀 필요한 건데 날로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고 이분들로부터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 일단 오세훈 시장이 지적했던 우리나라의 그 부익부 빈익빈 현황 그 현실에 대해서는 그 점에 한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건 사실이니까요. 누가 지적했던 간에 지금 0.1%가 300조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OECD에서 한국이 그 이 부익부 빈익빈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은 뭐 팩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라가 정책과 특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기본 소득이건 기본 시리즈가 많지 않습니까? 기본 소득, 기본 주택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든 또는 조국혁신당의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 실현, 주거권, 보유권, 노동권 이걸 그 권리로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즉 재정이 필요하고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건 사회권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핵심입니다. 세금이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감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세금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또 범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치열하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쟁도 필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편의점이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넘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왜 간절하게 또 한 표를 호소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왜 조국 대표인가? 제가 이제 2월 그 13일 날 창당 선언을 하고 3월 3일 날 창당을 하고 4월 10일 날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국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그런 창당과 선거를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첫째는 지도부가 선출되지 못하고 추대되었기 때문에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원 당규가 좀 고쳐야 될 점이 많아서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당원 당규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의 시도당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아직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대중정당은 아닙니다. 예. 수권 정당은 물론 아직 모자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전국적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당대표 후보로 나간 이유는 제가 창당을 한 주체인 만큼 책임지고 앞으로 당을 이끌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연말까지 조국혁신당을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갖춘 대중정당으로 만들고, 네. 두 번째는 검찰개혁 외에 예. 그 사회권 선진국, 즉 주거권, 노동권, 보유권, 의료권 등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국민 여러분께 알려간 작업을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아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했고요. 많은 그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20일 전당대회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